5장 밤의 눈동자. 달은 밤의 눈동자라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17살이었다. 성희 언니의 옥탑방에서 노조 소모임을 마치고 옥상 한켠에 신문지를 펴고 둘러앉아 복숭아를 깎아 먹던 일요일 봄밤이었다. 시집 읽는 걸 좋아하던 20살 성희 언니가 보름달을 보고 말했다. 그럴듯 하지 않니? 달은 밤의 눈동자래. 모임에 막내였던 당신은 어쩐지 그 말이 무서웠다. 저 검은 하늘 가운데 얼음같이 하얗고 차가운 눈동자 하나가 침묵하며 그녀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 말 들으니까 달이 무섭잖아요, 언니. 당신의 말에 모두 까르르 웃었다. 세상에, 너같이 겁 많은 앤 처음 본다. 누군가 말하며 복숭아 조각을 당신 입에 넣어주었다. 어떻게 달이 다 무섭다니. 19시. 당신은 담배를 꺼내문다. 불을 붙여 한 모금 빤지 딱딱해진 목을 천천히 돌려 근육의 긴장을 푼다. 20평 남짓한 2층 사무실에는 당신뿐이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다. 8월 저녁의 열기와 습도를 견디며 당신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스팸 메일 2통을 방금 지웠고 새로 도착한 메일 1통을 아직 열지 않았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짧게 치켜 깎여 있다. 청바지에 군청색 운동화를 신었고 연회색 아사 셔츠는 팔꿈치를 덮을 만큼 소매가 길다. 셔츠의 등 위쪽은 땀에 젖어 진한 먹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골격이 작고 태골과 목이 가냘펴 그 중성적인 차림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인상을 준다. 당신의 긴 머리를 적신 땀이 깡마른 턱선을 타고 흘러 셔츠 깃에 떨어진다. 인중에 솟은 땀을 주먹으로 닦아낸 지 당신은 메일을 연다. 2번에 걸쳐 천천히 편지를 읽는다. 마우스를 움직여 인터넷 창을 닫은지 컴퓨터를 끈다. 모니터에 푸른색이 사라지고 캄캄해질 때까지 담배 연기를 거푸 삼켰다 뱉는다. 반쯤 탄 담배를 재터리에 기대놓고 당신은 일어선다. 땀에 젖어 끈끈한 주먹을 청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는다. 밀폐된 사무실에 후끈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창문을 향해 걷는다. 사무실이 마치 광활한 공간인 것처럼 느리게, 더 느리게 걷는다. 조금 몸을 움직였는데도 비오듯 온몸에 땀이 흐른다. 당신의 짧은 머리카락 속에 땀방울들로 반짝거린다. 창 앞에서 당신은 걸음을 멈춘다. 자신의 모습만 어둑하게 비쳐 보이는 유리에 이마를 댄다. 시원하고 축축하다. 인적 없는 캄캄한 골목과 회백색 가로등이 내려다 보인다. 당신은 유리에서 이마를 떼어낸다. 뒤편에 벽에 걸린 시계를 돌아보고 의심하는 듯 자신의 손목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한다.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 소리 때문에 깨었지만
눈을 뜰 용기가 없어서 눈을 감은 채 어둠을 향해 길을 세우고 있었어. 고요히 더 고요히 울리는 발자국 소리. 느린 춤의 스텝을 연습하는 아이처럼 반복해서 제자리를 딛는 두 발의 가벼운 울림. 명치를 재어오는 통증이 느껴졌어. 공포 때문인지 반가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 마침내 난 몸을 일으켰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가 문 앞에서 멈췄어. 방이 건조해 문고리에 걸어뒀던 물수건이 어둠 속에 흐릿하게 드러나 있었어. 소리는 거기서 들린 거였어. 거기서 물방울들이 끝없이 떨어져 장판 바닥을 흠뻑 적시고 있었어. 19시 40분. 흰 라벨이 붙은 소형 공테이프 3개와 휴대용 녹음기가 당신의 책상에 놓여 있다. 눈을 뜬 채 잠을 청하는 사람처럼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얼굴로 당신은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이 처음 당신에게 연락해 온 것은 10년 전 봄. 당신이 이 단체의 사무국으로 옮겨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대표 전화로 당신을 찾은 그는 성희 언니에게서 연락처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가 쓰고 있는 논문의 주제와 심리부검에 초점으로 삼았다는 시민군의 이름을 듣고 당신은 침묵했다. 생각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1시간 뒤 당신이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거절했을 때 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듬해 봄, 그가 보내준 논문을 당신은 읽지 않았다. 이제 10년 만에 다시 연락해온 그는 이번만은 꼭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자는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보내드린 논문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당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 논문을 쓰면서 인터뷰했던 10명의 시민군들을 다시 수소문했고 그 사이 2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제 8명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 중 7사람이 인터뷰를 허락해 진행했는데 10년 전에 발표했던 논문을 일장으로 하는 단행본을 말미에 그 녹취록을 실어 출간하려 한다. 듣고 계십니까? 그는 말을 끊고 물었다. 예, 듣고 있어요. 평소 전화를 받을 때의 습관대로 당신은 메모지를 옆에 두고 대화에 들어있던 12, 8, 7과 같은 숫자를 또박또박 적어가고 있었다. 당시 여성으로서 구속된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증언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증언이 있더라도 너무 간략해요. 고통스러운 부분은 거의 생략되어 있고 부탁드립니다. 임선주 씨가 이 책의 8번째 증언자가 되어주세요. 이번에 당신은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못합니다. 감정을 담지 않고 당신은 대답했다. 그러나 며칠 뒤 윤은 이 휴대폰 녹음기와 테이프들이 담긴 소포를 사무실로 보내왔다. 달필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잡한 필체로 쓰여진 편지를 당신은 끝까지 읽었다.
저를 만나기 불편하시다면 증언 내용을 녹음해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편지 하단에 그의 명함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은 마치 아무도 뜯어보지 않은 것처럼 다시 편지를 봉해 개인 캐비닛 안쪽에 넣었다. 오래전 그 자리에 넣어뒀던 그의 논문을 꺼내 점심시간까지 숙독했다. 부록으로 실린 녹취록은 한 차례 더 읽었다. 동료들이 점심을 먹으러 빠져나간 사무실은 고요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당신은 논문을 읽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숨기듯 원래 자리에 넣은 뒤 캐비닛을 잠갔다. 20지. 이상하지. 단지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을 뿐인데 누군가가 정말 왔던 것처럼 기억돼. 그 겨울 새벽, 명치가 죄어드는 통증 속에서 생각했던 그 걸음걸이가 행시였고 수건에서 흐른 물로 젖어있던 바닥은 꿈이었던 것 같아. 20시 10분. 당신은 녹음기에 테이프를 끼워 넣는다. 당신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다. 추측의 단서가 될 만한 사람이나 장소 역시 무작위의 이니셜로 표기될 것이다. 녹음의 편리한 점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 아니라 지우고 싶은 부분을 언제든 지우고 다시 증언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유는 편지에 썼다. 그러나 당신은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휴대용 녹음기의 반들반들한 플라스틱 모서리를 마치 흠집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신중하게 손끝으로 더듬는다. 20시 30분. 공교롭게도 이 사무실에서 당신의 주된 업무는 녹취다. 간담회와 포럼의 녹음을 풀고 행사 사진을 기록실에 분류 보관한다. 중요한 행사들은 캠코더로 촬영한 뒤 쓸모에 맞게 서너 개의 편집본을 만든다. 모두 손이 많이 가고 빛이 나지 않는 일이다. 혼자 계획을 세우고 오랜 시간 실행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자연히 동료들에 비해 업무량이 많지만 야근과 주말 근무에 익숙한 당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월급 대신 활동비를 받으며 금액은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전에 몸담았던 단체는 사정이 오히려 더 나빴다. 서서히 죽이는 것들. 이 단체에 몸담은 10년간 당신이 다뤄온 자료들은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다. 반감기가 긴 방사능 물질들, 이미 금지되었지만 사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금지시켜야 할 첨가물들, 암과 백혈병을 유발하는 산업용 독성 물질들, 농약과 화학 비료들,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목 사업들. 윤이 가지고 있을 녹음 테이프들의 세계는 다를 것이다. 얼굴을 모르는 윤의 사무실을 당신은 상상한다. 그의 널찍한 책상을 상상한다. 그 위에 줄지어 놓여 있을 테이프들을 생각한다. 흰 라벨마다 그가 조잡한 글씨체로 적어 넣었을 이름과 날짜를 생각한다. 테이프에 비좁고 반들반들한 갈색 띠를 따라 육성으로 새겨져 있을 빠른 죽음들, 통과, 대검과 곤봉, 땀과 피와 살, 젖은 물수건과 송곳과 새 파이프의 세계를 생각한다. 당신은 휴대용 녹음기를 책상에 내려 놓는다.
캐비닛을 열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다. 이혼의 논문을 꺼내 녹취록에 편 머리를 펼친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했기 때문에 트럭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언덕의 건물 앞으로 우리들은 끌어내려졌습니다. 얼차려가 시작됐습니다. 욕설과 발길질이, 소총의 개머리판이 날아들었습니다. 흰 셔츠에 헐렁한 양복바지를 입고 있던 통통한 40대 남자가 더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라. 그들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정말 죽이려는 듯 곤봉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 쉼없이 늘어져 움직이지 않는 남자를 우리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양동이에 물을 떠와 남자의 피투성이 얼굴에 끼얹고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반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맑게 씻긴 턱과 뺨에서 연한 핏물이 떨어졌습니다. 평범한 강당 같은 건물에서 보낸 사흘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낮에 시내에서 시위 진압을 한 그들은 저녁마다 술에 취한 채 우리에게 왔고 얼차려 중에 눈에 띈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맞다가 실신한 사람들의 몸을 공처럼 구석까지 차고 가 머리칼을 움켜쥐고 벽에 뒤통수를 띄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얼굴에 물을 끼얹고 사진을 찍은 지 들것에 실어갔습니다. 나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절에도 교회에도 다닌 적 없었지만 이 지옥에서 나가게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갇혀있던 2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포함한 절반가량이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민군이 조직돼 군인들이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무작위로 석방자를 추려낸 것이었습니다. 다시 트럭에 실려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려서였는지 나는 궁금해서, 미칠 듯이 궁금해서 비스듬히 고개를 틀어보았습니다. 내가 무릎 꿇은 곳은 마침 가장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바깥이 보였습니다. 아, 그곳이 제2대였는지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축구하러 가던 운동장 뒤편 언덕에 신축 강당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지난 사흘 동안 갇혀 있었던 겁니다. 군인들이 점거한 교정에는 사람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묘지처럼 고요하고 환한 길을 트럭이 달려가는데 잔디밭에 여대생 둘이 잠든 듯이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그들의 가슴에 노란 현수막이 덮여 있었습니다. 계엄 해제라고 굵은 매직으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잠깐 스쳐간 그 여대생들의 얼굴이 어떻게 그토록 정교하게 기억에 새겨졌는지 모릅니다. 깜빡 잠드는 순간, 잠에서 막 깨어나는 순간마다 그 얼굴들을 봅니다. 창백한 피부, 담은 입술, 반드시 현수막을 덮고 누워있던 그 모습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턱과 뺨에서 연한 핏물이 떨어지던, 눈을 반쯤 뜨고 있던 남자의 얼굴과 함께 도려낼 수도 없는
때 눈꺼풀 안쪽에 박혀서. 당신이 꿈에 보는 광경은 이 증언자의 것과 다르다. 참혹한 시신이라면 당시 누구보다 많이 접했는데 막상 피가 낭자한 꿈을 꾼 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서너 차례뿐이다. 대신 당신의 악몽은 차갑거나 고요하다. 흔적 없이 피가 마르고 뼈가 풍화되어 사라진 후에 어떤 장소다. 조금 전 당신이 창에 이마를 대고 내다본 풍경과 놀랄 만큼 흡사한 공간이다. 외등 갓의 바깥은 칠흑같이 검고 그 안쪽은 수은처럼 연한 회백색이다. 그 가로등 아래 당신은 혼자 서 있다. 불빛이 비치는 곳까지만 안전하다. 어둠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상관없다. 몸을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불빛에 동그라미를 빠져나가지 않을 테니까. 냉정한 긴장 속에서 당신은 기다린다. 해가 떠올라 원 밖의 어둠이 사라지기를 기다린다. 갑자기 휘청거려서는 안 된다. 발을 움직여서도 헛디뎌서도 안 된다. 그러다 눈을 뜨면 아직 어두운 시간이다. 당신은 철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머리맡에 스탠드를 켠다. 올해로 당신은 만 43세가 되었고 남자와 함께 살았던 것은 꼭 한 번,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뿐이었다. 아무와도 함께 있지 않으므로 당신은 문 쪽으로 걸어가 서슴없이 형광등을 켠다. 화장실과 부엌, 현관까지 모두 밝힌 다음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유리잔에 찬물을 따라 마신다. 21시 20분. 누군가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에 당신은 일어선다. 허리를 구부려 논문을 캐비닛에 넣으며 소리쳐 묻는다. 누구세요? 당신은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 박영음입니다. 당신은 현관으로 걸어 나간다. 문이 열린 동시에 두 사람이 합창하듯 묻는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아직 웃음기가 입가에 남은 채 동시에 미심쩍어하는 눈으로 박 팀장이 사무실 안쪽을 넘겨다 본다. 자그마하고 통통한 체격에 머리숱을 의식에 늘 앞머리를 길게 내리는 남자다. 월요일에 원전 방문하잖아요. 자료 중에 몇 개 빼놓은 게 있어서요. 박 팀장은 자신의 자리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켠다. 남의 집을 갑자기 방문한 사람 같은 변명이 이어진다. 내일 개인적으로 지방에 갈 일이 생겨서요. 아무래도 자료를 미리 챙겨서 따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과장되게 쾌활해진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문득 그가 말을 멈춘다. 그건 그렇고 사무실이 왜 이렇게 덥습니까?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창문들을 활짝 연다. 사무실 벽에 걸린 선풍기 두 대도 켠다. 열풍이 밀려 들어오는 창을 등지고 걸어오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이건 뭐 찜질방이 따로 없네요. 21시 50분. 이 단체의 실무자들 중 당신의 나이가 가장 많다. 말없이 일만 하는 당신을 후배들은
대체로 어려워한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들에게 당신 역시 깍듯한 경호로 답한다. 자료가 필요할 때 그들은 묻는다. 어느 년도에 어느 포럼 자료를 찾는데요. 기록실에서 찾아봤는데 팜프릿만 있어서요. 발표문이 실린 책자는 없나요? 당신은 기억을 더듬어 대답한다. 그 포럼은 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책자 없이 진행했어요. 발표 내용은 현장에서 녹음해서 나중에 풀었는데 그 어디에도 쓰이지 않아서 파일로만 있어요. 언젠가 박 팀장은 농담조로 당신에게 말했다. 임 선생님은 걸어다니는 검색 엔진이로군요. 이제 박 팀장은 사무실 중앙의 프린터 앞에 서서 인쇄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날렵한 눈길로 당신의 책상을 살핀다. 젖은 휴지를 깔아놓은 재떨이, 여러 개의 담배꽁초, 커피가 가득 담긴 머그잔, 휴대용 녹음기와 테이프들. 탐색하던 눈이 당신과 마주친 순간 예의 변명하는 듯한 말투로 그가 말한다. 임 선생님은 일하시는 걸 정말 좋아하나 봅니다. 제 말씀은 하고 그가 고쳐 말한다. 만일 제가 머리에 휘끗해질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하면 임 선생님 모습이 앞으로의 내 모습이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박봉의 활동비에 대해 대가에 비해 과도하고 불규칙한 업무에 대해 유난히 정맥이 붉어진 당신의 깡마른 손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한다. 레이저 프린터가 낮고 턱마른 기계음을 내며 인쇄물을 뱉어내는 동안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 임 선생님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합니다. 다시 유쾌한 어조로 그가 말을 건넨다. 따로 말씀 나눌 기회가 다들 없어서 회식에도 오지 않으시고 곁을 워낙 안 주시니까요. 박 팀장은 인쇄물을 스테이플러로 철한 지 자신의 책상으로 간다. 선체로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문서를 출력시키고는 프린터 앞으로 돌아온다. 노동운동 하시는 김성희 선생하고 친하시다고 들었는데요. 그쪽에서 산재 파트를 맡아 일하시다가 저희 사무실로 오셨다고. 친하다기보다는 당신은 신중하게 대답한다. 오랫동안 도와주셨죠, 저를. 저야 세대가 다르니까. 김성희 선생에 대해서는 전설 같은 얘기만 들었어요. 긴급조치가 18원 유신 말기에 여의도 부활절 미사에 신자 수십만 명이 모였을 때 단상에 뛰어 올라갔다면서요. 21살 먹은 여공들 몇이 생중계되는 CBS 마이크를 뺏어들고 우리는 인간이다. 노동 3권 보장하라. 몇 번 외치고서 끌려 내려갔다고. 그는 진지하게 묻는다. 임 선생님도 그 일에 관계되셨던 거지요. 당신은 고개를 젓는다. 그때 저는 서울에 없었어요. 아, 사람들 말로는 감옥에도 다녀오셨다고. 저는 그 일 때문이었는 줄 알았는데요. 동료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어두운 창문으로 축축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다. 무엇인가가 길게 내쉬는 숨 같다고 문득 당신은 생각한다. 거대한 생물 같은 밤이 입을 열고
습기 찬 날숨을 뱉어낸다. 사무실 가득 밀폐돼 있던 뜨거운 공기를 캄캄한 허파 속으로 빨아들인다. 갑작스러운 피로를 느끼며 당신은 고개를 숙인다. 커피 찬 바닥에 가라앉은 젓갈색 앙금을 잠시 들여다본다. 대답할 말이 마땅치 않을 때 늘 그렇게 하듯 고개를 들고 미소 짓는다. 여러 줄의 가느다란 주름이 당신의 입가에 그어진다. 22시 30분. 성희 언니는 나와 달라. 언니는 신도 믿고 인간도 믿으니까. 난 한 번도 언니에게 설득되지 않았어.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본다는 존재를 믿을 수 없었어. 주기도문조차 끝까지 소리내 읽을 수 없었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죄를 사할 거라니 난 아무것도 사하지 않고 사함받지 않아. 22시 40분. 당신은 불빛이 침침한 버스 정류장의 표지판 앞에 서 있다. 수첩과 책과 필기도구, 세면용품, 250ml 생수병, 휴대용 녹음기와 테이프가 담긴 묵직한 배낭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모두 새 노선의 버스가 운행되는 한적한 정류장이다. 그 버스들이 연달아 도착해 승객들을 싣고 간 지 당신은 혼자 남았다. 가로등에 불빛이 닿지 않는 캄캄한 보도블록들을 당신은 묵묵히 쏘아본다. 당신은 표지판을 등지고 앞으로 걸어 나간다.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끈 속에 두 손을 끼워 넣는다. 미지근한 여름밤의 열풍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움직인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걷는다. 인도와 차도의 경계까지 갔다가 돌아온다. 박 팀장이 자료를 챙겨 사무실을 나설 때 당신도 배낭을 메고 나왔다. 끊길 듯 끊기지 않는 대화를 이어가며 이곳까지 걸어와 그가 버스에 오르는 것을 지켜봤다. 차창 안에서 멋쩍은 얼굴로 목례하는 그에게 함께 목례했다.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할 수 있었을까 당신은 생각한다. 용기를 내 녹음 버튼을 누를 수 있었을까. 침묵과 헛기침과 망설임, 헐겁거나 빽빽한 단어들을 덧붙이고 꿰매 어떤 내용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므로 당신은 광복절 연휴인 오늘 사무실에 나왔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밤샘 할 생각으로 세면도구까지 챙겨왔다. 하지만 정말 그게 가능했을까? 비좁아서 더욱 무더운 당신의 방으로 이제 돌아가면 녹음기와 테이프를 식탁에 꺼내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22시 50분. 지난 월요일 뒤늦게 성희 언니의 소식을 전해들은 직후 당신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1시간씩 간격을 두고 4번째 걸었을 때 통화가 됐다. 10년 만의 대화는 짧고 무덤덤했다. 방사선 치료 때문에 칼칼하게 변형된 그녀의 목소리에 당신은 숨죽여 귀 기울였다. 오랜만이야. 성희 언니는 낮고 흰 목소리로 말했다.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병원에 찾아가겠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녀 역시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윤의 소포가 당신의 사무실에 배달된 것은 단지 우연이었는데 견디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철사 매듭처럼 얽혀버린 유에 대해 지금 당신은 생각하고 있다. 녹음을 하는 것과 성희 언니를 만나는 것, 성희 언니를 만나기 전에 녹음을 할 것. 23시. 견디는 것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중학교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당신은 일을 시작했다. 교도소에서 보낸 1년여의 시간을 제외하면 노동을 멈춘 적이 없다. 어느 시기에나 당신은 성실하고 과묵했다. 일은 당신에게 고독을 보장해준다. 일과 짧은 휴식과 잠의 규칙적인 리듬 속에서 혼자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한 빛의 동그라미 바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20살이 되기 전까지 당신이 했던 일은 달랐다. 당신은 하루에 15시간 일했고 한 달에 이틀 쉬었다. 봉급은 남자 공원의 절반이었다. 잔업수당은 없었다. 하루 2알씩 타이밍을 먹어도 잠이 쏟아졌다. 선체로 잠들면 작업반장이 욕을 하거나 뺨을 쳤다. 오후부터 묵직하게 붙던 종아리와 발등, 물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이유로 퇴근하는 여공들을 몸 수색하던 경비들, 불에 지어 언저리를 더듬을 때 느려지던 그들의 손, 치욕, 기침, 잦은 코피, 두통, 가래를 뱉으면 뭉쳐져 나오던 거무스레한 띨밥 덩어리들. 우리는 고귀해. 성희 언니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쉬는 일요일마다 청계 피복 노조 사무실에서 노동법 강의를 듣던 그녀는 자신이 배운 것을 빼곡히 노트에 정리해와 소모임에서 강의했다. 한자 공부를 할 거란 성희 언니의 말에 당신은 별다른 두려움이 없이 그 모임에 들어갔었다. 실제로 언니들은 모이자마자 한자부터 공부했다. 1800자는 알아야 해. 신문은 읽을 수 있어야지. 각자 펜글씨 공책에 30자씩 쓰고 암기하는 일이 끝나면 성희 언니의 어색한 노동법 강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해. 말문이 막히거나 기억이 얼른 안 날 때마다 성희 언니는 추임새처럼 그 말을 넣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고귀해. 그리고 노동법에 따르면 우리에겐 정당한 권리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초등학교 여선생님처럼 상냥하고 낭낭했다. 이 법을 위해 죽은 사람이 있어. 어용노조를 큰 표차로 꺾고 뽑힌 노조 간부들을 구사대와 경찰들이 끌고 가던 날, 이교대를 하려고 기숙사를 나와 출근하던 여공들, 수백 명이 사람의 벽을 만들었다. 많아야 21~22살, 대부분이 10대인 여자애들이었다. 제대로 된 구호도 노래도 없었다. 잡아가지 마요. 잡아가면 안 돼요. 소리치는 그녀들 향해 강목을 든 구사대가 달려들었다. 헬멧과 방패로 충무당한 경찰 100여 명을, 차창마다 철망이 쳐진 정경차들을 당신은 보았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무장했을까? 얼핏 생각했다. 우린 싸움을 못하고 무기도 없는데. 성희 언니가 큰 소리로 외친 것은 그때였다. 옷을 벗어. 우리 다 같이 옷을 벗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녀들은 옷을 벗었다. 잡아가지 마요. 소리치며 블라우스와 치마를 벗어 흔들었다. 그녀들이 지닌
가장 은밀한 것, 모든 사람들이 귀중하다고 말하는 것, 처녀들의 벗은 몸을 그들이 만질 수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던 불에 지어 차림의 여자애들을 흙바닥에 끌고 갔다. 등허리에 맨살이 모래에 긁혀 피가 흘렀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속옷이 찢겼다. 안 돼. 잡아가면 안 돼. 고막이 터질 듯 쨍쨍한 울부짖음 사이로 그들은 수십 명의 노조원들을 곤봉과 강목으로 때려 닭장차에 집어넣었다. 18살이던 당신은 마지막에 끌려가다 모래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서두르던 사복 형사가 당신의 배를 밟고 옆구리를 걷어찬 뒤 가버렸다. 흙바닥에 엎드린 당신의 의식이 아득하게 흐려졌다 돌아왔다. 여자애들의 쨍쨍한 고함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응급실로 업혀간 당신은 장파열 진단을 받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해고 통보를 들었다. 태어난 지 언니들과 함께 복지투쟁을 하는 대신 당신은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몸을 추스린 뒤 인천으로 돌아와 다른 방직 공장에 취직했지만 일주일을 못 채우고 해고됐다. 당신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결국 당신은 2년 남짓한 방직공 경력을 포기하고 친척의 주선으로 광주 충장로의 양장점에 미싱사 시다로 취직했다. 급료는 요공 시절보다 더 형편없었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막연히 성희 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하니까 그럴 때면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 쉽게 미싱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기술이 어렵다기보다는 잘 안 가르쳐 주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인내심 있게 배워봐야죠. 기술, 인내심 같은 단어들은 소모임에서 배웠던 한자로 반듯하게 핵을 살려 썼다. 성희 언니가 자주 거름하는 산업 선교의 주소로 편지를 붙이면 답장은 아주 가끔씩 짧게 왔다. 그래야지. 너는 어디서 뭘 해도 잘할 거야.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며 서로 연락이 끊어졌다. 어렵게 배운 기술로 3년 만에 미싱사가 됐을 때 당신은 21살이었다. 그의 가을, 당신보다 어린 요공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다 죽었다. 사이다 병 조각으로 스스로 손목을 긋고 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정부의 발표를 당신은 믿지 않았다. 퍼즐 맞추기를 하듯 신문에 실린 사진들을, 검열되어 텅 빈 공란들을, 격앙된 사설의 오둑한 반대편을 들여다봐야 했다. 당신의 배를 밟고 옆구리를 찼던 타복 형사의 얼굴을 당신은 잊지 않았다. 중앙정보부가 부사대들을 직접 교육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 폭력의 정점에 군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당신은 긴급조치 구의 의미를 이해했고 대학 정문에서 스커럼을 짠 학생들이 외치는 구호를 이해했다. 이어서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신문 속 퍼즐을 맞췄다. 부서진 전화 부스들과 불타는 파출소, 투석전을 벌이는 성난 군중, 오직 상상으로 유추해야 하는 공난 속의 문장들. 대통령이
돌연히 죽은 10월 당신은 자문했다. 이제 폭력의 정점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그들은 옷을 벗어들고 울부짖는 여공들을 끌고 가지 못하는가. 넘어진 여자의 배를 밟아 창자를 터뜨리지 못하는가.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는 젊은 소장이 장갑차를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는 것을, 곧이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는 것을 당신은 신문을 통해 지켜보았다. 조용히 소름이 끼쳤다.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임양은 신문이 그렇게 좋아? 중년의 재단사는 당신을 놀리곤 했다. 젊어 좋겠어. 그렇게 잔글씨가 안경도 없이 베고. 그리고 그 버스를 당신은 보았다. 양장점 주인이 대학생 아들을 데리고 영암의 동생네로 내려가버린 화창한 봄날이었다. 낮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 서름서름 거리를 걷던 당신의 눈에 그 시내버스가 들어왔다. 계엄 해제, 노동 3권 보장, 차창 아래 길게 걸어놓은 신 현수막에 파란 매직으로 쓴 글씨가 보였다. 작업복 차림에 전남방직 요공 수십 명이 버스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햇빛을 못 봐 데친 버섯같이 얼굴이 창백한 여자애들이 나무 막대들을 들고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차체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당신이 기억하는 쨍쨍한 목소리, 무슨 새나 어린 짐승들이 한꺼번에 내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좋다 좋다.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좋다 좋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길 원한단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똑똑히 기억하는 그 노래를 따라 당신은 홀린 듯 그 버스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었다. 수십만의 군중이 거리 곳곳에서 몰려들어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른 봄부터 스크럼을 짜고 몰려다니던 대학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노인들, 초등학생 아이들, 작업복 차림의 남녀 공원들, 넥타이를 맨 젊은 남자들, 투피스에 힐을 신은 젊은 여자들, 그것도 무기라고 장우산을 들고 나온 새마을 점퍼 차림의 아저씨들. 그 모든 사람들의 행렬 앞에 신역에서 총을 맞은 청년들의 시신 두구가 수레에 실려 광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23시 50분. 당신은 가파른 계단을 걸어올라 지하철 역사를 빠져나온다. 객차의 에어컨 바람에 서늘하게 말랐던 발가채 습기가 다시 엉긴다. 대단한 열대야다. 자정이 가까운데 아직 바람이 식지 않았다. 출구 앞에 세워진 병원의 안내 표지판을 보고 당신은 멈춰 선다. 주간에만 운영하는 셔틀버스 시간표를 잠시 들여다본 지 배낭끝 아래 두 손을 끼운다. 미지근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언덕길을 걸어오른다. 이따금 배낭끈에서 손을 빼내 목에 밴 끈끈한 땀을 닦아낸다. 누군가가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정확한 그래피티를 그려놓은 상점에 셔터를 당신은 지나친다. 24시간 편의점 앞에 내놓은 파라솔 아래 모여 앉아 캔 맥주를 마시는 사내들을 지나친다.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대학 병원 건물을
당신은 올려다 본다. 쨍쨍 울리는 여자애들의 노래소리가 이 밤으로부터 아득히 먼 버스에서 울려오는 것을 듣는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길 원한단다. 먼저 갇힌 님들을 위해 다 같이 묵념합시다. 먼저 갇힌 님들을 따라 끝까지 싸웁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하니까. 12시 10분 병원 정문에 들어서자 어두운 언덕길은 양옆으로 가등을 밝힌 채 장례식장으로 병원의 본관과 별관으로 유연한 곡선을 이루며 뻗어가 있다. 화환들이 들어선 장례식장 현관을 당신은 지나친다. 흰 와이셔츠에 황색 완장을 찬 청년들이 마주서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다. 밤이 깊었지만 당신은 졸리지 않다. 배낭이 무겁고 등과 어깨가 흠뻑 땀에 젖었지만 상관없다. 행시보다 선명한 꿈들을 기억하며 당신은 계속 걷는다. 수백 조각의 새 비늘을 덧댄 것 같은 갑옷을 입고 당신은 고층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다.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혔는데도 죽지 않고 다시 비상계단을 걸어 오른다. 다시 옥상에서 서슴없이 낙하한다. 이번에도 죽지 않고 비상계단을 오른다. 한 번 더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갑옷이 무슨 소용이야. 한 겹 꿈을 열고 나오며 당신은 자신에게 묻는다. 그러나 깨어나는 대신 다음 겹의 꿈으로 스며 들어간다. 거대한 빙하가 당신의 몸을 내리 누른다. 고체인 당신은 으스러진다. 빙하 아래로 흐르고 싶다고 당신은 생각한다. 바닷물이든 석유든 용암이든 어떤 액체가 되어서 이 무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 길밖에 없다. 그 꿈까지 열고 나오면 마침내 마지막 겹의 꿈이 기다리고 있다. 회백색 가로등 아래에서 어둠을 지켜보며 당신은 꿋꿋하게 서 있다. 생시에 가까워질수록 꿈은 그렇게 덜 잔혹해진다. 잠은 더 얇아진다. 습자지처럼 얇아져 바스락거리다 마침내 깨어난다. 악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기억들이 조용히 당신의 머리맡에서 기다리고 있다. 12시 20분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당신은 자신에게 물은 적 있다. 모든 게 지나갔지 않은가? 당신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당신 스스로 깨끗이 이뤄냈지 않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라고 묻던 성희 언니의 침착한 목소리를 당신은 기억한다. 무슨 권리로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라고 당신이 이를 악물며 물었을 때였다. 이어 대답하던 성희 언니의 차분한 얼굴을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용서하지 않았다. 나라면 너처럼 숨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로 남은 인생을 흘려보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8개월 동안 남편이었던 남자의 유순한 목소리를 당신은 기억한다. 눈이 작은데 예뻐요 라고. 그는 처음에 말했다. 그쪽 얼굴을 그리려면 단순한 선 몇 개만 그으면 되겠네요. 긴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흰 종이에 쓱쓱 정갈하게 송아지처럼 크고 물기가 많던 그의 눈을
당신은 기억한다. 입술이 일그러지던 모습을 흰자위가 충혈된 채 물끄러미 당신을 마주보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러지 마 라고 그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다.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날 보지 마. 조금 전 사무실에서 읽었던 독촉하려던 것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윤의 장황한 독촉 메일을 기억한다. 저는 그 폭력의 경험을 열흘이란 짧은 항쟁 기간으로 국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르노빌의 피폭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허락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후속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억을 더듬어 증언을 보태주십시오. 12시 30분. 이번 병동이 있는 본관 로비에는 조명이 완전히 꺼져 있다. 별관 측면의 응급실 입구에만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다. 방금 의급한 환자를 수송한 듯 지방병원의 구급차 한 대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뒷문을 열어놓은 채 정차하고 있다. 활짝 열려있는 현관을 통과해 당신은 응급실 복도에 들어선다. 신음과 다급한 목소리, 무엇인가를 세차게 흡입해내는 의료기구의 기계음, 환자용 침상을 옮기는 소란한 바퀴 소리를 듣는다. 수납 창구 앞에 여러 줄로 놓인 등받이 없는 의자에 걸쳐 앉는 당신에게 창구의 중년 여자가 묻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요?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여기서 아무도 만나기로 하지 않았다. 면회가 허락되는 아침이 된다 해도 성희 언니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할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온다. 거친 솜씨로 팔에 부목을 한 것으로 미루어 야간 산행 중 부상당한 것 같다. 괜찮아. 이제 다 왔어. 배낭 2개를 겹쳐 어깨에 둘러맨 동료가 다친 남자를 달랜다. 두 사람의 얼굴이 비슷한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는 것을 당신은 본다. 다시 보니 동료가 아니라 형제인 듯 이목구비가 닮아 있다. 조금만 참아. 곧 의사가 올 거야. 곧 의사가 올 거야. 주문처럼 그가 되풀이하는 말을 들으며 당신은 의자 끝에 꼼짝 않고 앉아 있다. 오래전 당신에게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여자애를 생각한다. 성희 언니가 소모임의 신입 회원을 받자고 해서 당신이 말을 꺼내봤던 아이였다. 당신처럼 중학교를 마치기 전에 나이를 속이고 공장에 들어온 키가 자그마하고 웃음이 송골송골하던 그 애는 거절했다. 저는 조합활동 적극적으로 못해요. 해고되면 안 되거든요. 동생 학비도 보내야 하고 언젠가 저도 공부를 할 거니까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장파엘로 당신이 입원해 있었을 때였다. 명동 성당에서 농성하다 잠깐 문병원 동료가 말했다. 사방에 흩어진 우리 신발을 정미가 전부 모아서 노조 사무실에 갖다 놨대. 조그만 게 그렇게 서럽게 울더란다. 연행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벗겨진 신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을 것이다. 16살 난 그 애는 무엇이 자신을 울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신들을 가슴에 안고
2층 노조 사무실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빈 방으로 걸어 올라갔을 것이다. 그날 오후 회진을 온 말쑥한 얼굴의 의사와 레지던트와 인턴들을 당신은 유심히 올려다 봤다. 그애는 그들 같은 의사가 될 수 없다고 그때 생각했다. 동생을 대학 졸업시키면 20대 중반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해도 아니 그애는 그때까지 공장에서 버티지도 못할 것이다. 그애는 자주 코피를 쏟았고 깊은 기침을 했다. 발육이 덜 돼 열무처럼 가는 종아리로 방직기 사이를 지어다니다가 기둥에 기대서서 의식을 잃듯 깜빡 졸았다.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처음 일을 배우던 날엔 방직기 소음에 놀라 겁에 질린 듯 동그랗게 뜬 눈으로 당신에게 외쳤다. 2시 락스 냄새가 유난히 강한 병원 화장실의 거울 앞에서 당신은 생수병에 물을 들이켠다. 세면대에 물을 틀어 세수를 하고 오래 이를 닦는다. 10여 년 전 형이 언니를 따라 현장에서 장기 농성을 하던 때처럼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로 머리를 감은 뒤 손수건으로 물기를 털어낸다. 헝겊 주머니에서 샘플 로션을 꺼내 황백한 얼굴에 펴 바른다. 지난 월요일 전화로 들은 형이 언니의 음성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신은 그녀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다. 통화가 끝나고서야 총명한 눈매가 웃을 때 보이던 분홍빛 잇몸이 떠올랐다. 10년이 흘렀으니 그 얼굴도 변했을 것이다. 늙었을 것이다. 야위했을 것이다. 지금은 잠들어 있을 것이다. 낮고 거친 숨소리가 앓는 짐승처럼 코고는 소리가 함께 새어나오고 있을 것이다. 20대의 성희 언니가 수년간 신세졌던 곳, 경찰이 함부로 들이닥칠 수 없었던 곳, 외국인 목사가 노동 사목을 하던 2층 집의 다락방에 염치 없이 당신까지 끼어 잠들었던 늦겨울 밤. 초등학교 여선생님 같은 인상에 어울리지 않게 형이 언니는 밤새 코를 골았다. 당신이 벽을 향해 돌아 누워도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홈리브를 이마까지 뒤집었어도 그 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2시 50분 시멘트 벽과 수납 창고 앞 장의자가 만나는 구석 자리에서 배낭을 끌어안고 웅크려 앉아 당신은 깜빡 잠들었다. 흠칫 잠이 얇아질 때마다 윤의 메일에서 반복된 단어들이 커서처럼 눈부시게 깜빡인다. 증언, 의미, 기억, 미래를 위해 전구 속 필라멘트처럼 가느다란 신경의 각성을 따라 당신은 눈을 뜬다.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불빛이 침침한 복도와 어두운 응급실 유리문 밖을 둘러본다. 썰물처럼 잠이 밀려나가며 고통의 윤곽이 뚜렷해지는 순간 어떤 악몽보다 차가운 순간이 다시 왔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기억해달라고 유는 말했다. 직면하고 증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30cm 나무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 들어왔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소총 개머리판이 자궁 입구를 찢고 짓이겠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하혈이 멈추지 않아 쇼크를 일으킨 당신을 그들이 통합병원에 데려가 수혈을 받게 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2년 동안 그 하혈이 계속되었다고 혈전이 나팔관을 막아 영구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타인과 특히 남자와 접촉하는 일을 견딜 수 없게 됐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짧은 입맞춤,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 여름에 팔과 종아리를 내놓아 누군가의 시선이 머무는 일조차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몸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모든 따뜻함과 지극한 사랑을 스스로 부서뜨리며 도망쳤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더 추운 곳, 더 안전한 곳으로 오직 살아남기 위하여. 3시, 당신이 앉은 곳에서 일부만 보이는 응급실 내부는 여전히 대낮처럼 불이 밝혀져 있다. 어린 아이인지 젊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없는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보호자인 듯한 중년 남녀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다급한 발소리를 내며 뛰어가는 간호사의 옆모습이 보인다. 당신은 배낭을 메고 일어서서 현관 밖으로 걸어 나간다. 시동이 꺼진 구급차 2대가 서늘한 불빛을 받으며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본다. 더 이상 바람이 미지근하지 않다. 이제야 열기가 식은 것이다. 인적이 끊긴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잠시 내려가다가 당신은 출입이 금지된 잔디밭으로 들어선다. 잔디밭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병동 본관을 향해 걷는다. 양말목이 짧아 웃자란 축축한 풀들이 당신의 발목을 적신다. 비가 내리기 직전에 진한 흙냄새를 당신은 들이마신다. 잔디밭 가운데 현수막을 덮고 나란히 누워 있었다는 여자애들의 얼굴을 문득 떠올린다. 부스스한 얼굴로 현수막을 걷고 일어나 잔디밭을 걸어 나오는 여자애들의 가벼운 걸음걸이를 떠올린다. 목이 마르다. 1시간 전에 양치질을 했는데도 혀 뒤쪽이 쓰다. 캄캄한 잔디 아래 연달아 밟히는 게 흙이 아니라 잘게 부서진 유리 조각들 같다. 3시 20분. 그 밤 이후로는 젖은 수건을 문고리에 걸어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겨울이 갈 때까지 더 이상 물수건이 필요 없는 봄이 된 뒤에도 그 소리가 문 쪽에서 들렸어. 아직도 이따금 용케 악몽 없이 잠에서 깨어나려는 순간이면 그 소리가 들려. 그때마다 난 어둠을 향해 떨리는 눈꺼풀을 열어. 누구야? 누가 오는 거야? 누가 이렇게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오는 거야? 3시 30분. 모든 건물의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모든 창문이 걸어 잠겨 있었다. 그 어두운 거리 위로 얼음의 눈동자 같은 열일의 달이 당신이 탄 소형 트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방송은 여대생들이 했다. 그녀들이 완전히 지쳤을 때 목이 갈라져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40여 분 동안 메가폰을 잡았다. 불을 켜주세요.
여러분, 당신은 그렇게 말했다. 캄캄한 창문들을 향해, 누구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골목을 향해 말했다. 제발 불이라도 켜주세요, 여러분. 군이 그 트럭을 새벽까지 내버려 둔 것은 병력의 이동 경로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당신은 나중에 알았다. 동트기 직전에 셰퍼젠지 여자들은 광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운전을 맡았던 청년은 상무대로 끌려갔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당신은 여대생들과 따로 수감되었고 보안부대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당신은 이름 대신 빨갱이 연으로 불렸다. 과거 여공이었고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이었다. 4년 동안 지방도시의 양장점에서 숨어 지내며 간첩 지령을 받아왔다는 각본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날마다 당신을 조사실 탁자에 눕혔다. 더러운 빨갱이는 아무리 소리질러 봐라 누가 달려오나. 조사실의 조명은 가늘게 떨리는 형광등이었다. 일상적인 그 환한 조명 아래 당신이 하열 끝에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텅이 언니를 다시 만난 것은 교도소에서 석방된 이듬해였다. 산업 통교회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해 구로동의 국수집에서 만났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감옥에 있었던 줄은 꿈에도 몰랐어. 조용히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수년 동안 도피와 수감을 반복해온 성희 언니의 얼굴은 볼이 움푹 패여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이제 27인데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였다. 흰 김을 피워 올리며 찍어가는 국수 앞에서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정미가 그 봄에 실종됐다는데 알고 있었니? 이번에는 당신이 고개를 저었다. 그 애가 잠깐 노조 일을 거들었더랬어. 그런데 우리가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걱정이 됐던지 해고되기 전에 먼저 공장을 그만뒀어. 그러곤 소식이 끊겼다가 그 얘긴 나도 최근에 들었어. 일신방직에서 같이 야학을 다녔다는 동료한테서 모국어를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당신은 가만히 성희 언니의 이 모양을 지켜보았다. 너 거기 4년 살았다면서. 큰 도시도 아닌데 오며 가며 한 번도 못 만났니? 당신은 얼른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애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할 수도 없었다. 무엇인가를 애써 기억해내기에 당신은 지쳐 있었다. 몇 조각의 희끗한 파편들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흰 피부, 오종종한 앞니. 의사가 되고 싶어요. 노조 사무실까지 그 애가 끌어안고 올라갔다던. 이제는 이름을 잊은 동료가 병원에 가져다준 당신의 운동화. 그게 다였다. 4시. 죽기 위해 그 도시에 다시 갔어. 석방된 지 얼마가는 오빠 집에 신세를 졌지만 일주일에 2번씩 경찰이 찾아오는 걸 더 견딜 수 없었어. 2월 중순 새벽이었어. 내가 가진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간단히 가방을 싸서 시외버스를 탔어.
언뜻 그 도시는 변한 게 없어 보였어. 하지만 모든 게 변했다는 걸 곧 느낄 수 있었어. 도청 별관 외벽엔 총탄 자국들이 패어 있었어. 어두운 새 옷을 껴입은 행인들의 얼굴은 투명한 흉터가 새겨진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어. 그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나는 걸었어. 배가 고프지 않았어. 목이 마르지도 발이 시리지도 않았어. 날이 저물 때까지, 다음 날 새벽이 올 때까지도 계속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다 너를 본 건 금남로에서였어. 카톨릭 센터 외벽에 방금 학생들이 붙여놓고 간 사진들을 들여다 봤을 때였어. 언제든 경찰들이 나타날 수 있었어. 그 순간도 어디서 날 지켜보고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재빨리 사진 한 장을 뜯었어. 둘둘 말아서 지고 걸었어. 큰 길을 건너 골목으로 깊이 들어갔어. 못 보던 음악 감상실 간판이 보였어. 5층 계단을 숨차게 걸어 올라가 동굴 같은 안쪽 방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시켰어. 종업원이 커피를 가져다 줄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렸어. 분명 음악 소리가 큰 곳이었을 텐데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마침내 완전히 혼자가 됐을 때 사진을 펼쳤어. 너는 도청 앞마당에 몰아누워 있었어. 총격의 반독으로 팔다리가 엇갈려 길게 뻗어가 있었어. 얼굴과 가슴은 하늘을, 두 다리는 벌어진 채 땅을 향하고 있었어. 옆구리가 뒤틀린 그 자세가 마지막 순간의 고통을 증거하고 있었어. 숨을 쉴 수 없었어.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어. 그러니까 그 여름에 넌 죽어 있었어. 내 몸이 끝없이 피를 쏟아낼 때 내 몸은 땅속에서 맹렬하게 썩어가고 있었어. 그 순간 내가 날 살렸어. 탑시간에 내 피를 끓게 해 펄펄 되살게 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의 힘, 분노의 힘으로. 4시 20분 병동 본관 옆 주차장 입구에 불 켜진 경비실이 있다. 밤색 회전의자 등받이에 뒤통수를 얹고 입을 벌린 채 잠들어 있는 경비의 늙은 얼굴을 당신은 본다. 경비실 처마에는 침침한 백열등이 매달려 있다. 불빛이 비추는 시멘트 바닥에 죽은 날벌레들이 널려 있다. 곧 동이 틀 것이다. 차츰 밝아져 8월의 째약빛이 이글거릴 것이다. 생명을 가졌다 잃은 모든 것들이 빠르게 썩어갈 것이다. 쓰레기를 내놓은 골목들마다 악취가 번질 것이다. 오래전 동호와 은숙이 조그마한 소리로 나누던 대화를 당신은 기억한다. 왜 태극기로 시신을 감싸느냐고, 애국가는 왜 부르는 거냐고 동호는 물었다. 은숙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까?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보려던 거야. 우린 도륙된 고깃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묵념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거야. 그 여름으로부터 20여 년이 흘렀다. 시를 말려야 할 빨갱이 연놈들,
그들이 욕설을 뱉으며 당신의 몸에 물을 끼얹던 순간을 등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 여름 이전으로 돌아갈 길은 끊어졌다. 학살 이전, 고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4시 30분. 그 발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나는 몰라. 언제나 같은 사람인지 그때마다 다른 사람인지도 몰라. 어쩌면 한 사람씩 오는 게 아닌지도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번지고 서로 스며들어서 가볍디 가벼운 한 몸이 돼서 오는 건지도 몰라. 다만 이따금 당신은 생각한다. 한낮 유난히 고요한 휴일 오후 해가 드는 창을 보다가 문득 통우의 옆얼굴이 흐릿하게 떠오를 때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게 혼은 아닐까. 기억할 수 없는 꿈 때문에 뺨이 젖어 있는 새벽. 그 얼굴의 윤곽이 벼랑간 선명해질 때 혼이 머뭇거리며 거기 있는 것 아닐까. 만일 혼들의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어두울까. 어렴풋이 밝을까. 동호는 진수는 당신의 손으로 수습했던 상무관의 사람들은 거기 모여 있을까? 제각기 흩어져 있을까? 스스로가 용감하지도 강하지도 않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당신의 선택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쪽이었다. 경찰의 발의 아랫배를 밟혔을 때 노조를 떠났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 텅이 언니를 따라 얼마간 노동운동에 몸담았지만 텅이 언니와 달리 온건한 실무만을 맡았다. 그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격이 다른 단체로 옮겨왔고 깊이 상처 입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다시 그녀를 찾지 않았다. 지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에 담긴 휴대용 녹음기와 테이프를 결국 월요일 아침 우체국에 들러 윤에게 반송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안다. 그의 봄과 같은 순간이 다시 닥쳐온다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피구 시합에서 날쌔게 피하기만 하다 결국 혼자 남으면 맞서서 공을 받아 안아야 하는 순간이 왔던 것처럼 버스에서 터져나오는 여자애들의 쨍쨍한 노래에 이끌려 광장으로 총을 든 군대가 지키는 광장으로 걸었던 것처럼 끝까지 남겠다고 가만히 손을 들었던 마지막 밤처럼 희생자가 되어선 안 돼 라고 형이 언니는 말했다. 우리들의 희생자라고 부르도록 놔둬서는 안 돼. 눈을 뜬 달이 침묵하며 옥상의 여자애들을 데려다보던 봄밤이었다. 그때 입속에 복숭아 조각을 넣어준 사람이 누구였던가 당신은 기억할 수 없다. 4시 50분. 언니를 만나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나는 몰라. 내가 언니에게 등을 돌리던 순간 심장에 시멘트를 붓듯 언니에 대한 모든 것, 복잡하고 뜨겁고 너덜너덜한 모든 걸 단번에 틀어막으려던 순간, 그 순간을 감쪽같이 건드리지 않고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렇다 한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병동을 등지고 당신은 걷는다. 어렴풋한 방명이 내리기 시작하는 잔디밭을 가로지른다. 두 손을 나란히 뒤로 돌려 새처럼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을 받쳐든다. 어린애를 업은 것처럼 포대기 아래 손을 받쳐달라는 것처럼 내 책임이 있는 거야. 그렇지. 입술을 악문 채 눈앞에서 일렁이는 파르스름한 어둠을 향해 당신은 묻는다. 내가 집으로 가라고 했다면, 김밥을 나눠 먹고 일어서면서 그렇게 당부했다면 너는 남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에게 오곤 하는 거야. 왜 아직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려고. 예리한 것으로 거푸 그어 붉은 선이 그어진 것 같은 눈으로 당신은 걷는다. 응급실의 불빛을 향해 빠르게 나아간다. 5시. 아니, 언니를 만나 할 말은 하나뿐이야. 허락된다면, 부디 허락된다면 장례식장과 응급실로, 병동과 병원 정문으로 갈라지는 도로를 밝히던 매등들이 일제히 꺼진다. 도로 가운데 그어진 신세계의 직선을 따라 당신은 얼굴을 들고 걷는다. 선득한 빗방울이 당신의 정수리에, 당신의 운동화가 내딛는 아스팔트에 떨어져 번진다. 죽지 마. 죽지 말아요.